저는 스즈키 리코입니다. 남편은 80세이고 저는 78세입니다. 저희는 50년 이상을 함께하며 맨 땅에서 둘이 하나 되어 일궈내고 작은 단독주택 하나와 두 딸을 키웠습니다. 노년에는 딸과 함께 살며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그것이 저희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도쿄로 오세요. 혼자 사는 건 이제 위험해요. 딸에게서 이런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이상 살았던 시골을 떠나 최소한의 짐과 함께 도쿄로 향했습니다. 앨범 몇 권, 좋아하는 차 몇 가지를 챙기고 드디어 가족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차를 끓여주었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함께 식탁에 앉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니까 참아야지. 어떤 날은 차가운 밥만 있고 국도 반찬도 없었습니다. 조금 실패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마지막 계란말이를 남편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어야 할 사람들과의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남편이 한밤중에 기침을 해서 저는 황급히 딸을 불렀습니다. 돌아온 말은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순간의 남편의 눈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 하늘을 쳐다보는 듯한 눈. 그것은 버려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말이 줄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말없이 차를 끓여 남편 곁에 놓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그저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 생각만으로 저희는 그저 묵묵히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노년에는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곳에 존엄이 없다면 아무리 가족과 함께 있어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골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화가 났던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인간으로서, 그림자가 아닌 존재로서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당신은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행복한지 말하지 못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살아온 곳은 나가노현 이이다라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사계절이 온화하게 흘러 마치 저희 부부의 느긋한 인생처럼 마을도 온화하게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이 작은 목조주택은 저희가 45년 이상 살아온 집입니다. 벚꽃이 하얗게 만개하고 단풍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을. 그런 풍경에 둘러싸여 저희는 두 딸을 땀과 눈물 그리고 말없는 희생으로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저는 아침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집 근처 공장에서 재봉일을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딸들에게 흰쌀밥과 무장아찌밖에 먹이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끓여 아이들이 따뜻한 양말을 신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맏딸은 회계를 배우고 대학 졸업 후 도쿄에서 사무직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전화가 오다가 어느새 매월 그리고 잊을만 하면 연말 인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활발하고 학구열도 강해서 호주로 유학을 갔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현지에서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현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 한 번도 귀성하지 않았고 연말 연시에는 저는 몰래 남편 몰래 차가운 방에서 휴대폰을 움켜쥐고 전화를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것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에는 정원에서 풀을 가꾸고 고양이를 키우며 둘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다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2022년 겨울 저는 창문을 닫다가 발을 헛디뎌 손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2달이나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늙으신 남편이 저를 돌보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침 그때 맏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시골에서 사는 건 무리 아니에요? 도쿄로 오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갑자기 봄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동안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던 딸의 제안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말을 건넨 것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평생의 고독을 넘어선 듯한 무겁고 조용한 끄덕임이었습니다. 맏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집은 팔고 도쿄에서 함께 살아요. 역도, 병원도, 슈퍼도 가까워서 편리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시골집은 저희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집의 기둥도 문도 저희 손때가 베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침에 아이들과 식탁에 둘러앉고 오후에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옆집 반만 팔고 집은 그대로 두기로. 저금 통장 1200만 엔을 움켜쥐고 이제야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저희 인생에서 10년처럼 느껴질 1년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은 나이가 들면 부모와 자식의 유대가 이렇게나 연약해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꿈꾸던 평온한 노년은 딸의 도시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때는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의 손을 살포시 잡고 믿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어. 저희가 도쿄로 막 이사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꿈 같았습니다. 딸이 차를 가지고 역까지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차 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타세요. 아빠는 이쪽에 앉으시면 다리가 편하실 거예요. 딸에게서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들은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딸의 집은 세타가야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근처에는 공원과 슈퍼,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관엽식물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벽에는 남편이 젊었을 때 그린 큰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이 시골에서 일부러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2달 동안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틀리지 않았어. 이 집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어. 아침에는 딸이 카페로 데려가서 맛있는 말차 롤케이크를 함께 먹었습니다. 도쿄는 추우니 낡은 외투로는 추울 거예요. 라며 새 코트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기조림, 된장국, 고등어 소금구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서 배웠던 요리를 이제는 딸이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꽃을 피웠고 호주에 있는 동생의 근황을 이야기하거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딸이 저희를 차에 태우고 츠타야 서점과 요요기 공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남편도 즐거운 듯 웃으며 은행나무 가로수길 앞에서 딸에게 자신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셀카까지 찍었습니다. 딸은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인생에서 바랄 것이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어느새 그 미소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 문이 닫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이던 방에서 저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습기가 차는 그 방에서 여름밤에는 저는 젖은 수건으로 남편의 이마를 닦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에어컨을 켜달라고 부탁하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은 임시방이라 오래 사실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 리모델링 할 거지만 지금은 좀 돈이 부족해서요. 식사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이 있으니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그 후 딸은 따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밤에는 제가 함께 먹을 수 있는지 묻자 딸은 웃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저는 지금 저탄수화물 식단이라 먹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전날의 차가운 도시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든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리하고 있는 듯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욕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면서도 무언가에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밖에 앉아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저는 저녁 식사를 돕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딸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부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요리하면 뒷정리가 너무 힘들어요. 제 부엌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또 어느 날 저는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려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싼 도자기 접시였지만 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가 있으니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위험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정말로 짐이 될까봐. 그 이후로 저희는 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발소리가 1층에서 들리면 저는 살며시 방문을 닫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차가운 도시락 2개, 곰팡이가 핀 반찬을 발견한 적도 있었지만 버리기도 애매해서 그냥 데워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매일 산책시켜주던 시바견도 이제는 아무도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털을 빗기고 밥을 주고 공원에 데리고 나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걷는 것도 느리고 돌아오는 것도 늦고 무슨 일 생기면 곤란해요. 이웃들 눈도 있고. 그날 이후 남편은 한 번도 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관 고리에 걸린 목줄에는 이미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딸의 집 안에서 그저 조용히 숨죽이며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저녁 식사의 단란함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것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냉장고 소리, 그리고 시계 바늘 소리뿐. 저는 한때 노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반드시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곁에 있으면서도 멀어지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그 조용한 이이다의 집을 떠나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 풍경 소리마저 이제 저를 부드럽게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1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의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점차 목소리가 커지고 말도 격해졌습니다. 어떤 밤에는 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생활을 제가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매일이 전쟁 같아요. 당신은 이 마음을 알겠어요? 또 다른 밤에는 사위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상 남 탓하는 건 너잖아. 돈을 펑펑 쓰는 건 누구냐?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거칠게 끌리는 소리,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저는 남편 옆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에 파묻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뜬 채였습니다. 저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밤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막 눈을 감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설마 부부님까지 내쫓아서 생활비 아끼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저희가 이 가족 파탄의 핑계가 되는 날이 올 줄이야. 남편은 말없이 천천히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마시면서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생활비를 좀 낼까? 전기세나 수도세, 식비, 둘 다 여러모로 힘들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 조용한 아픔이 퍼져나갔습니다. 응, 분명 부담이 클 거야. 그날 낮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0장을 세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겉면에는 작게 생활비에 보태세요 라고만 적었습니다. 딸이 퇴근할 무렵 저는 살며시 부엌으로 내려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빠하고 상의해서요. 전기세나 수도세 때문에 매달 둘이서 고생하는 거 알아요. 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부모 노릇 생각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냉정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다가 말을 못했을 뿐이야. 그저 조용히 살면서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며시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딸은 한 번 힐끗 보더니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싸움 소리가 시끄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계속 하나의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걸까? 아니면 너무 늦었던 걸까? 돈을 내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으로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있다는 것을. 남편은 창가에 앉아 바깥의 어둠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처럼 조용하고 쓸쓸하게. 어느 여름날 저는 평소처럼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끔 혈압 변동이 심해서 현기증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샤워를 마치고 나니 현기증이 나고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비틀거리다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남편도 바로 달려왔지만 몸이 약해져서 저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아이를 불러. 엄마가 욕실에서 쓰러졌어. 몇 분 후 딸이 아래층에서 달려 올라왔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힐끗 보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목욕 오래 하지 말랬잖아요.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또 제가 돌봐야 하잖아요. 저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가슴속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 문에 종이 테이프로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열지 마세요. 식수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니 그도 그 메모를 읽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저희는 테이블 위에 있는 물만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냉장고를 열 용기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찾으려 했는데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뭘 꺼내려고 하세요? 뭐든지 허락받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살며시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하고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부모님 방에서 식사하세요. 저는 요리 냄새를 견딜 수 없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간단한 조림이나 야채 수프, 가끔 생선 정도밖에 요리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불쾌하게 느껴진다니. 다음 날부터 저희는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쟁반에 식사를 담아 저희 방으로 날랐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후덥지근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은 에어컨도 없고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남편은 참지 못하고 일어나 얇은 이불을 들고 복도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통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탁상 선풍기를 꺼내 전원을 켜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딸이 방문을 열고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집을 비워도 전기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한밤중에 선풍기라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녀는 다가와 코드줄을 뽑았습니다. 항상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낭비하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바람을 너무 더워서 남편이 잠을 못 자서 그러자 딸은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럼 복도에서 자세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차가운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딸이 자신들의 아침밥을 만들고 있었고 계란말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물을 뜨러온 것뿐인데 딸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먹기로 했잖아요. 왜 내려오세요? 저는 그저 남편이 전날 밤 현기증으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침밥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을 머금고 천천히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것도, 선풍기를 켜는 것도, 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마치 딸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이 허락을 기다려야 했고, 한마디 할 때마다 질책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노년을 보낼 곳은 그저 물리적인 지붕이 아니라 나답게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만 했다는 것을 이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허락된 자유도 사랑도 없는 이곳에서는 살아가는 의미조차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때 나이가 들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과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딸과 동거를 시작했을 때의 행복감은 그저 환상이었다는 것을. 함께 둘러앉아 먹는 식탁은 이제 없습니다. 따뜻한 대화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차가운 시선과 명령조의 말투, 그리고 비난하는 말만 남아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저는 이 집에 제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때 노년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던 이 집안에서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딸이 정한 암묵적인 규칙에 묶여있는 듯 느껴집니다. 저희 부부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는 안 되고 선풍기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부엌에 내려가는 것도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빨래조차도 직접 세숫대야에 물을 길어 손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탁기는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물로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낡은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슴속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면서 옆을 보니 남편이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등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저며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뜨러 가는 것도 무엇을 부탁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딸은 이어폰을 낀 채 부엌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만약 아빠랑 내가 시골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좁고 두 분 다 불편하실 거예요. 만약 결정하시면 기차 요금은 제가 낼게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아무런 망설임도 없는 칼말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온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3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줄곧 말없이 누워 있었지만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옆에 앉아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까? 매일 이렇게 견디기만 하는 삶에 의미가 있을까?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무겁고 확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만 더 있으면 분명 나는 너무 생각해서 쓰러져 버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저의 소중한 반려자는 친달의 집에서 마음이 깎여나가 부서질 것 같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옷을 접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소리나지 않게 살며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용하던 찻잔과 낡은 돋보기, 몇 권의 노트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험증과 두 사람의 통장을 서랍에 돌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메모 한 장만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는 시골로 돌아간다. 저희는 딸을 깨우지도 아무 말도 전하지 않고 조용히 이 집을 떠났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4월 어느 날 봄바람이 아직 나뭇가지에 남아있을 무렵 고향의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변함없이 작고 소박했으며 거의 1년 가까이 비어 있었던 동안 더욱 낡아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은 힘을 주어야만 열렸습니다. 이불은 깔린 채로 세월을 말해주고 먼지투성이 창문으로는 마당의 텃밭이 잡초로 뒤덮인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마루에 발을 들여놓자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가슴에 이상한 평온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비난하는 말도 날카로운 시선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조용한 다정함만 있을 뿐, 마치 집 자체가 어서 와 라고 미소 지으며 맞아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간단히 정리를 하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선풍기도 불빛도 없는 어두운 방 안에서 벌레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고 남편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은 우리 올바른 선택을 한 거지? 라고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누구도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과 함께 꽃 같은 귤 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작은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갓 잡은 생선, 그리고 사과 한 봉지를 사도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수로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또 혼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지만 부엌에서 남편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닦고 천천히 앉아서 쉬어. 그런 말에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얼마 만에 저다운 웃음이었을까요? 오후에는 둘이서 근처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느리게 흘러 노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걷다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어제 꿈을 꿨어 라고 제가 말하자 남편은 그저 온화하게 듣고 그 말을 음미하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에는 식사 후 옛 앨범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이 함께 보낸 휴일 사진 한 장 한 장. 그것은 이미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지만 곁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돌아갈 거면 적어도 연락이라도 해봐요.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당신에게 산이했잖아요. 돌아간다고 하면 기차 요금은 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전화 저편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사과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 또다시 마음만 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정원에서 채소에 물을 주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들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 값비싼 것,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에 눈을 뜨고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여전히 곁에 있어준다는 것임을. 시간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지만 이 소박하고 부족함이 있는 시골 생활에서도 저희는 저희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낡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고 소박하며 결코 새롭지 않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희만의 보금자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웃게 되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이상 그늘을 들이우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작은 꽃병에 꽃을 꽂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비판받을 일이 없고
차가운 시선도,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듯한 취급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그저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두 노부부의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배려심을 가지고 부부로서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비록 그것이 단 한 잔의 차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든 해질녘을 나란히 바라보는 하루이든 둘도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아닐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라도 닿았다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나답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 또한 한때 꿈을 품고 상처받았고 사랑받기를 바랐던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꼭 공유하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말이 지금 바로 이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